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원구성 협상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쪽 국회 5명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달라 최후 통첩했는데요. 가뜩이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 요즘 국회가 언제쯤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 밖에선 여야 모두 당권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한데요. 오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게 원희룡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도 출마 선언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서울에서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원 구성을 해서 국회 정상화가 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식물국회가 예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협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여당의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눈치를 보고 당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건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과 당교를 바꿔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그 다음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국민이 살기 좋은 그런 정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가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사실은 패배했는데 사실은 나왔어도 큰 힘이 없었고 다음 때 나와야지. 나이도 젊은데 지금 너무 그런 걸 자기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2 안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 유지를 하려고 당연히 협치가 안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 자체가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제 수준에 맞게끔 정치 수준부터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처음 이번에 국회에 진출하셨는데 국회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실 텐데 좀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요. 일단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야당들도 그렇고 조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의원들, 제가 속한 상임위에서 모두 지금 출석을 해서 저희들은 3차례 이상 전체회도 했고요. 법안 심의 토론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안 오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참 그 여당이 야당을 발목에 잡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국회 때는 민주당이 그때도 의석수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보이콧을 하고 상임위 지연할 때도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집권 여당은 책임을 진 거예요. 근데
마치 본인들이 야당인 것처럼 지금 국회를 나가셔가지고 계속 밖으로만 돌고 계시는 모습, 이게 과연 집권여당의 올바른 태도인가? 예.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야당 같다. 정성호 의원께서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인 것 같고요. 사실 국회에 와서 지금 아직까지 본회의장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 명패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국민들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채찍질 하신 건 사실인 거예요. 국민의힘도 왜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171석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범야권 192석의 의미를 아까 국민들의 이제 선택이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이 국회를 완전히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는 협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108석을 가진 우리 국민의힘은 발언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45, 6% 정도의 우리 우원식 의장님 이번에 한번 제가 계속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발언만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 상임위를 7개까지 다 가져가는 거,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다 가져오는 것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씀 하나는 잘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물론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지막에 법사위라도 하나 달라고 주면 좋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협치를 한번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뭐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예.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한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결렬되고 원구성이요. 예. 18개의 상임위원장 7개 국민의힘에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맡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1년 동안 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에 협치 말씀도 하셨는데 예. 이제 그 관례를 내세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국회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키자는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 법에 따라 지금 국회를 정상적으로 국회의장도 선출하고 우리 민주당 몫의 부의장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석수 배분 의장도 국회의장도 말씀하셨으면은 저들이 5월 13일 첫 협의부터 계속 그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7개도 보십시오. 집권당으로서 필요하다고 그동안 많이 말씀해 오셨던 경제 관련된 것, 외교안보, 국방, 정보 다 그 위원장들이 국민의힘 몫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마저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법사위 1년씩 했는데 저는 그 느낌이 황당하다 못해 처음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님 제안을 예.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민주당한테 1년간 위원장을 주겠다고 하는 1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쓰겠다는 생각이구나. 민주당이나 범야권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 법안들이 통과됐다면은 그럼 거부권을 1년간 쭉 쓰고 벌써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집권당 내부에서 그 지도부 내에서 뭐 수백 번을 쓰더라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 법사위 운영에 좀 맡아가지고 또 국회를 완전 식물국회로 만들고 파행으로 가고 아예 열질 않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 후반기에 네. 법사위 운영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합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5월 13일부터 협상하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 법사위를 내놓으라 갑자기 그다음엔 또 운영위를 내놓으라. 그러다가 이 추 원내대표님 제안하기 직전에는 뭘 했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로 또 가져가서 108명이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로요. 네.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1년 동안은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네. 그 여기서 딱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예. 여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럽니다. 뭐 합의했다는 국회 운영을 돼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합의가 돼야 된다. 여야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야당과 합의하면서 국정 운영 해왔습니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 번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일단 원구성 관련해서만 좁혀서 예. 정 의원님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것. 자, 01단은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는데 대통령 거부권 불행사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지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거부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아닙니까? 누가 부정합니까? 한민수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에 규정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왜 거부합니까?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뜻만 반영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법안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때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부권 행사 횟수를 줄여라 하잖아요. 그 말 했죠. 온시 국회의장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무소불위의 법안 통과, 합의도 안 된 법안 통과 횟수 줄이세요. 법안부터 본인들 입맛에 맞는 법안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만드는 법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고 있으면서 네. 우리 국민의힘에 아무런 의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라. 그거는 저희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1년씩 나누자는 것을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당은 책임지는 곳이라며. 책임지고 싶으니까 국회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다 안 들어줬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들어주면 이제 우리 들어갈게. 근데 하나도 못 듣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 입장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가지게 해준다면은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냐는 것을 1년씩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요구가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1년, 법사위 운영위 1년간 맞는. 그 마지막 제안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제안. 마지막 제안조차도 거부한 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라도 좀 우리 해서 국회 같이 일하자. 그럼 우리 복귀할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정 의원이 저한테 입장을 물어봤으니까 우리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 분립이 돼 있죠. 그럼 제가 신뢰를 들어드리기 14번을 거부권을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14번을 거부권을 쓴 사람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집권 2년 동안에. 그 거부권 내용이 무슨 또 뭐 야당 대표 이름 거론하는 건 상당히 불쾌하고 정쟁이죠. 거기 대선 때 약속했던 양곡관리법도 거부권 쓰셨고 지금 정부도 이제 제정하겠다고는 간호법도 거부권을 쓰셨어요. 네. 방송정상화법도 거부권 쓰시고 노조법도 거부권 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이후에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 관련된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그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연적 소지까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이런 거부권 쓰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권 분립 얘기하고 대통령 거부권만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는 국회 입법권도 존중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원구성 협의하고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자, 이 두 분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원구성 이런 거 잘못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일단 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몇 차례 상임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장관도 참석이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거나 간에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전혀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판단하시기에 뭔가 돌파구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이제 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 가능하다.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최선의 해법일까요? 정성우 의원께서 먼저 말씀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 뭐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마지막 고민은 그거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제가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했지만은 뭐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들하고도 다르답니다. 지금까지 21대까지 어떤 의미신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듯한 느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21대하고도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이런 정도의 국회라면 이번 22대 국회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강경 모드가 강합니다. 우리 지금 이게 이런 명분 없이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는 뭐 특위 활동이 뭐 효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정부 여당의 당정 협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라는 것은 뭡니까? 행정권이 있잖아요. 시행령도 있고. 그걸 우리 집권 여당 특위하고 같이 움직이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국정 운영하는 걸 가능합니다. 네. 물론 상임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부족하죠.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기력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론 의식도 좀 하셔야 되고. 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이제 압박을 받는 부분은 21대와 다르게 여당이지 않느냐. 여당이 타평해질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협상을 제안해서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다시 마지막 총의를 모아야 되겠죠. 정말 이게 뭐 명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국민만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될지 네. 아니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한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저는 어떤 행태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 권력을 휘두르는 저 행태를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보수는 DNA가 약하니까 결국 들어올 거야 하는 그런 비아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7개나 줄 때 받아라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 네. 그 동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에. 그래서 저희들은 네. 최종 고민을 할 때는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결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말까지라고 이제 서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시기를 또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국회장께서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의 민의라는 거는 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이런 이유는 그 민의를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기조를 바꿔서 정말 야당과도 대화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민생도 챙겨가면서 그런 국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총리가 바뀌었습니까? 장관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심하죠. 요즘 보면은 국민권익위 뭐 김건희 사장 결정도 그렇고 네.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냐. 근데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눈높이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국회법대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밖에서 돌면서 입법권도 없는 짝퉁 상임위죠. 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관들이 그걸로 부릅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들이 다 열립니다. 11개 상임위가. 네. 민주당 위원장들이. 열어서 적법한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장관들, 위원장들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근데 안 오십니다. 이분들이. 어디가 있냐. 특위 가가지고 보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특위.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장관이고 장차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장차관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안 오시잖아요. 그 저희들이 이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입법 청문회랄지 정책 청문회를 지금 계속 의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거부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당정 협의할 때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장차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에서 장관 차관 불러가지고 특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 마무리하시고 한 의원님 그러죠.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도 이래 불렀을 때 예전에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합의가 된 쪽으로 해서 장차관들이 이래 나오는 부분들로 지금까지 진행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꾸 부르니까 지금 이거는 여당 야당이 합의된 정책이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불완전하다 아닙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장차관이 굳이 나와도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같이 당정협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협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정협의 좀 하면은 제발 생산적인 정책 좀 내놓으십시오.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놓고 있습니다. 제 차례니까 마무리하고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책협의를 하면은 생산적인 정책도 내놓고 정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법도 좀 추진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장이랑 국회부장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내에 국회법에 다 돼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 선출이 돼서 상임위원장들이 저희들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108명 외에는 다 왔습니다. 모든 192명의 야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했습니다. 장관, 차관, 장관급 위원장 모두 나와주십시오. 그분들이 모두 거부를 해버렸어요.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법을 어깁니다. 네. 그리고 가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자리 가가지고 그거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보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집권 여당의 당정 협의 해야지요. 국회에서 집권 여당다운 태도를 보이고 정말 국정을 책임졌으면 전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지.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이 야당 192명이 모여가지고 여러 정책들 추진합니다. 계속 가면은 정말 모양새 결국은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벌써 국회 개원이 5월 30일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생산적 국회, 예. 일하는 국회 만들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놀지 말고. 네. 근데 그러면 빨리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정현님께 궁금한 거는 예.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건지 어느 시한까지는 우리는 마지막 제안한 1년씩 법사위 운영위를 교대로 하자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7개 지금 11대 7로 상임위원장이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예. 받을까 또 받지 말까 그것도 좀 내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원내대표하고 회의를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 분위기를 다 이제 파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래도 뭐 때로는 뭐 여당이 무기력하다는데 뭐 무기력하다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희들은 108석이고 엄연한 현실이고 192석의 범야권이 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기력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그 강경 분위기는 여전하긴 한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그러면 둘 거냐. 또 어떤 분들은 그 당대표 선거가 7월 23일이니까 그 당대표가 새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럼 당대표가 뽑히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당대표의 방향 이런 부분들 명분이 좀 생긴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턴을 할 수 있는 명분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안 괜찮느냐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오늘이 6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7월 23일까지면 지금 6월 20일인가요? 오늘 6월 20일. 예, 20일. 벌써 그래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당대표 선거가 남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버틴다 또는 저희들이 뭐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너무 긴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늦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고 또 결단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민수 의원께도 네. 또 총선 이제 압승의 결과로 국회도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데 일각에서는 법사위 운영위가 강건이라면 적어도 뭐 법사위가 중요하다면 법을 이제 문구 또 자꾸 조정을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라도 또 국민의힘 쪽에 좀 맡길 수는 없느냐 이런 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그게 네. 저는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은 이제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러던 국민의힘 하는 미안하지만 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해요. 저도 이제 국회의장실에 공부수석 근무도 해봤는데 네. 21대 후반기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뀐 이후로 정말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을 가지셨는데 회의 자체를 안 합니다. 법사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배 소장님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법안이 올라와도 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도 올라가고 예. 또 올라가서 정말 작게는 180일, 길게는 240일, 뭐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가 겨우 야당이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쓰고 다시 와서 또 국민의힘에 의해서 폐기가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이제 소관하고 있는 운영위 같은 경우도 아예 회의를 안 열거나 대통령실에 꼭 물어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떠나서라도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회의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를 그렇게 연다면은 정말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에다가 이렇게 절대 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신 민의를 저들이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역할을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엔 책임지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국민들께 받겠습니다. 한 의원님 의견은 법사위 운영위 국민의힘이 맡아서 해보니까
뭔가 진행되는 게 없더라 이런 의견을 또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일이 없더라는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한번 거르고 또 그 걸러진 것을 국회의장 선에서 거르고 이게 어찌 보면 거르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부분이 국회의장을 이제 일당이 가져가면 그 이제 법사위원장은 그 이제 이당이 가져가는 걸로 한 게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 관례가 만들어진 것은요. 우리 아까 한민수 의원님 뭐 법이 중요하다는데 법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법만으로 이루어집니까? 예, 법만으로 뭘 해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관례가 있는 것이고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국회가 그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고 또 때로는 또 우리 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라든지 이럴 때 새누리당 이럴 때 국회에서 저희들이 많은 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관례는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유지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부분에서 왜 그런 했는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우리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체가 되고 좀 불편이 있고 우리 뜻대로 잘 안 됐다 해가지고 그게 그 관례가 그러면 지켜주는 이유를 갖다가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논리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의원님 중요한 일정이 있네요.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여야가 원구성 결렬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당 단독은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빼고는 다 나오셨기 때문에 네. 야 7당이 이제 각 상임위별로 다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이유가 이제 청문회 형식을 왜 띄냐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관들이 출석에 의결이 됐더라도 일단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국회에는 뭐 증인과 감정에 대한 법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입법 청문회나 정책 청문회를 열어서 그 출석의 의무를 부과하면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제가 속한 가방에도 청문회가 있습니다. 입법 청문회가 있는데 아마 언론의 관심들은 내일은 그 법사위에 최상병 청문회, 입법 청문회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시겠다 하는 분들이 일단 우리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고 이정소청 국방부 장관, 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사단장도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성을 부과하니까 나와서 저는 여기에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나중에 이 일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본인들은 묻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한 의원님 이거 방송도 됩니까? 생중계가 됩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면은 저는 뭐 국회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생중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범야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어떤 제대로 질의도 못한다면 얼마나 비판받겠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중요하게 나오시니까 저희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실제로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어떤 정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이 있고 어떤 부분이 은폐됐는지 왜곡됐는지 정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은 어디까지가 있는지를 밝혀지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청문회 국면인데 이거는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이나 또는 대처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도 일관되게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얼마 전에 그 최상병 어머니께서 편지를 쓰셨잖아요. 우리 추경 원내대표께서 답신을 했습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수사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저도 지금 제 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지금 복무 중인데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나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일단 우리 국가기관이라는 게 공수처, 검찰 이런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검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조작이다. 뭐 이렇게 지금 아예 그냥 이렇게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특검 전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거. 말 그대로 특검이잖아요. 특검이라는 것은 원칙은 이게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들은 그 의도를 곱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정쟁 결국은 자꾸 정쟁의 개념으로 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꾸 고조시키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보고 나서 그때 우리가 다시 의논하면 안 되느냐.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정성구 의원이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니까 최상병 청문회 또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는 뭐 야권 주도가 되겠죠. 김건희 여사 청문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특검법은 계속 거부권 행사되니까 청문회로 좀 여론을 주도해가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까? 꼭 그렇게보다도요. 전 이번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특검법이 이미 한 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셨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고심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용산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또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처리를 할 건데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하고 있고 192명의 의원들이 이거를 통과됐는데 저는 대통령 거부권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못 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수사 얘기하시는데 지금 네. 경찰하고 공수처 수사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최병이 언제 순직한지 아십니까? 지난해 7월 19일입니다. 1년이 다 네. 됐습니다. 발생합니다. 뭐가 밝혀졌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는 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뭐가 진전됐습니까? 출국 금지되어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이런 것들밖에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까 그 해병대원 최혜병 어머니의 그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 못 봤습니까? 진상이 빨리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저희들이 특검법뿐만 아니고 예.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정무위 말씀하셨는데 정무위는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배분 몫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무위에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우리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죠. 뭐 권익위원회 아니냐 국민권익위가 아니고 이런 식의 비판마저도 들 정도로 이상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 범야권 이제 정무위원들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네. 그 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고 하면은 충분한 이제 위원장으로서는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 어떤 시각과 눈높이로 본다면 정말 그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네. 정말 누굴 막론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성역이 없지 않습니까? 예. 증인도 되고 그래서 꼭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뭐 도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제 호주 대사 임명을 했던 건인데 청문회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뭐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이슈화를 자꾸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난 뭐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도 몇 분 계시고 했지만 예. 그래도 이 대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국가 기관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보자. 받아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급하게 또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고 이러는 그 부분이 저도 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의 비판을 받는 일들이 또 있고 이런 거 다 보면은 뭔가를 자꾸 국민의힘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정쟁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정치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이미 최상병 이 사건은 사실 그 예의치 않게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진 그 사건 아닙니까? 네. 이 사건만큼은 좀 더 이성적으로 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뭐 빨리 처리하자, 뭐 특검하자 이런 게 보다는 일단 우리 말씀대로 수사결을 받아보자. 받아보고 이게 국민들이 납득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협의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고 그렇게 예.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건 절대 아니고요. 1년이 정말 다 돼가지 않습니까? 밝혀진 게 없고 정말 축소, 은폐, 왜곡 의혹만 나옵니다. 저는 답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보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보수 정권이 해병대 전원일부터 척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절규 못 느끼셨습니까? 해병대 전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협, 네. 의사단체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성 물론이고 어떤 정무를 국정을 피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성우 의원 답변하시고 이제 하면서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좀 보충할 것은 서두른다는 의미가 최상병 그 사건 나고 나서 1년 지난 이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를 개원하자마자
불과 20일 그것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등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병 특검법을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급하다는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또 의견을 보내주셔서 확인하고 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078님, 여당은 총선 민의를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왜 총선 민의를 실천하지 않나요? 원유경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남은 상임위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이러다 진짜 민주당이 상임위 다 차지하면 그땐 집권 여당으로서 더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1639님,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패배라기보다 민주당의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파한단으로 천하를 통일했으니까요. 강영님, 총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지원 유세했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둘이 손 번쩍 들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당권 경쟁자가 되다니 인생사 새용지마입니다 해주셨고요. 3728님, 뉴스를 보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데 국회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양 정당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짧게 방송 3법 관련된 이야기 상당히 또 중요해서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제 바꾸는 것이 방송 3법인데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법안이 지금 이제 가방위를 거쳐서 이제 법사위로 가 있는데 예.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거부권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정성국 의원께서는 방송 3법 곧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에 핵심은요. KBS라든지 또는 뭐 EBS 같은 경우 이사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뭐 EBS만 예를 들더라도 9명 이사인데 네. 21명으로 늘어나는 거 2배 이상. 근데 이 2배 이상 늘어날 때 추천을 하는 기관들이 이제 막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핵심 사항이죠, 그 부분이. 예. 근데 그 추천하는 기관들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좀 좌편향적인 그런 단체들에서 많이 추천된다.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런 어떤 단체들,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추천이 돼서 이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이사회 구성 자체가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한 의원님 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좀 지적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제 맞은편에 있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논의를 좀 됐으면 좋겠다. 거부권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 법안에 시급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가지 방송사 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이 또 설명을 하고 또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하고 이준석 의원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네. 국민의 의원들만 빼고 나머지 이제 출석하신 과방위원들이 모두 이의 없고 모두 전원 동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핵심은
역대 정권, 뭐 진보 정권도 비슷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차이만 있죠.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처럼 정말 누가 봐도 폭압적이고 무도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는 정권은 없었죠. 근데 방송 정상화 4법은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에서 이사수를 늘리면 당연히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정치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도 보면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학계에 어떤 기준들이 다 있고 뭐 PD연합회도 있고 한국기자협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무슨 자평양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거는 이제 사장 후보를 국민 추천위로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민주당도 집권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송이 정말로 독립적이고 공정성 있도록 손을 놓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법에 대해서 정쟁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정쟁이 된다면 그 언론 현업단체들이 이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뭐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한마디씩 하시고. 그냥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단체들이 편향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은 또 뭐 평가가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걸 뭐 어떻게 누가 정확하게 뭐 점수 매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이준석 의원이 그 말씀하신 부분도 거부권 행사가 될 만한 명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렇게 될 거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 의논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더 예, 오늘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예. 두 분이 또 오늘 이 주제가 네. 곧 이제 7월에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8월로 예정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인데 두 분이 또 진한 친명 두 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외부에서는 먼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먼저니까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하시나요? 오늘 한 2시간 전에 막 불출마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불출마하는 이유는 그 지금 그래도 이렇다 저는 일단 초선이고 의정생활 시작한 지 이제 20일 됐는데 네. 이 어떤 선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선거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맡는다 하더라도 지도부지 않습니까? 지도부. 그런 상황에서 저희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냉철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빠지고 다른 일로 역할을 돕겠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제 돕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23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예, 오후 예. 2시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다들 궁금한 게 뭐 대통령과의 관계 또 가장 좀 민감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제 질문으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수사 그 외에 당의 개혁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겠는데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성구 의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MBN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덕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6월 4일에 그 단둘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대통령 사이에서 이 선거 기간 중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의견 충돌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이제 이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뭐 멀어진 것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부추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위원장님 만나서 배웠을 때 분명히 느낀 것은 대통령님과의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신임, 그 20년 어떤 우정이라 됩니까? 선후배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걸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진짜 아꼈던 후배하고 제가 좀 뜻이 안 맞고 좀 발끈하는 일이 생겼다. 그 일 하나로 그 20년의 우정이 무너지기에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헤어진 듯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식사도 안 하느냐.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식사도 안 하느냐. 근데 위원장님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하고 대통령이면 내가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대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나는 나가 있는 입장인데 지금 내가 대통령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액션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는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대통령의 관계 하나하나 그 어떤 행동, 네. 말 이거 하나에 너무 많은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관심을 집중되다 보니까 한 전 위원장이 직접 한 발언이란 말씀이죠. 그런 양수로 말씀하시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나 당대표 정도 되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견도 좀 충돌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나와의 사적 관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뒤덮어 버리는 이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예. 저는 거의 공감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번에 오후 2시 그 이제 발표할 때 일요일입니다. 예, 발표할 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또 막 궁금하시기도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우리 단독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뭐 여하튼 이거는 참모들이라든지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시고 그렇게 예, 전해지고 뭐 있더라고요. 이걸 누구한테 검토를 맡기고 이런 분은 아니시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담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바로 직전까지도 원고가 수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또 언론에 지금 뭐 말씀하시다시피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밝힐 거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표현하고 해야 될지 얼마나 단 하나가 지금 뭐 심사숙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뭐 발표한다 이런 데 대한 지금 건 없고요. 네.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고 다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오롯이 뜻을 담으실 것이고 누구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은 부정적 반응입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뭐 부정적일 것도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죠. 저도 뭐 이제 아까도 그때 언론인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총선에서 이제 상당히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참패를 겪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집권당이랄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국정의 기조도 바뀌지 않고 어떤 제대로 된 반성이랄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총선을 뭐 대통령 탓이 컸느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탓이 컸느냐 뭐 경중을 따지는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위원장은 총선을 이끈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한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나 또 여당 내에서 이른바 대통령 가까운 친윤계에서는 또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은 좀 최소한의 두 분 사이가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알린 건데 이미 그 한두 언론도 아니고 전 언론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친윤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이제 친한계 우리 정의원님도 친한계 의원이시고 한데 네. 하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뭐 수사하고 할 때야 뭐 선후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 위원장은 그 보수 진영에서는 다음 차기 지도자로 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봉합되거나 어쩌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좋지 않다고 보신다. 아니 그거는 뭐 야당 대변인이나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정말 비대위원장이 아닌 국민의힘의 집권당 대표로 되는 거를 용인을 할 건지 한 위원장은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남았지 네. 두 분이 통화했다고 사이가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미 식사 거부하고 여러 가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도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출사표를 또 던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 어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예. 한동훈 전 위원장과 자주 접촉하실 텐데 예. 한 전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어디 아니냐 예. 생각하나요? 그런 말씀 못 들었고요. 뭐 내가 어디 아니냐 이렇게 하시진 않죠.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평가잖아요. 당원들의 평가. 그러니까 어대한이라는 말이나 이런 게 또 우리 여론조사 비율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요인데 네.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어대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뭐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어대한이 상당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모욕이라고 그랬나요? 모독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총선 때는 또 이철규 의원과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었나요? 그 힘을 합했는데 그냥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에 대한 분개감이나 또는 불쾌감이나 이런 걸 혹시 드러냅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 드러내면 그게 또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저도 들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네.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영입 1호지만 과거에는 인연이 없었어요. 예. 영입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어요. 아하. 그리고 근데 영입되는 과정에서 1호란 상징성이 있지만은 뭐 평교사에서 한국교총회장까지 올라간 그 어떤 스토리가 참 큰 감동이었다. 이런 분이 국민의 말이 된 데서 이렇게 진짜 그걸 보고 저를 영입했다 하거든요. 예. 그 한동훈 위원장님 직접 이야기하실 거예요. 부전시장 유세에서 저를. 그리고 그때 공천도 단순 공천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또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교육자 출신이고 뭐 그런 저 앞에서 뭐 특정 정치인을 뭐 비판하거나 비하하고 이런 표현 안 하시려 하겠죠. 그런 그래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의원님 그 흥미로운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예상되는 또 후보자들이 묘하게 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에 계양을에 같이 맞붙었었고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역의 류삼영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독 많이 찾아갔던 곳인데 원희룡 전 장관의 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죠.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혀서 좀 이게 뭐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실 지금 제일 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제하는 당내 여론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직전까지 많은 보도가 나오는 게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친윤들이 또 뭉치는 거 아니냐. 뭐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은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대통령을 감싸거나 여사를 막 앞장서가지고 방탄한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이분이 또 깃발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친윤의 정말 핵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분들은 원희룡 장관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본인 혼자 결정은 아닐 거거든요. 이미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러면 그거를 결정을 하고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항마로 확실히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있으니까 여럿이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을 50% 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놓고 그러고 막판에 뭐 좀 2위 후보에게 밀어줘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인 건지. 근데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못 얻는다는 가정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결선 투표에서. 그렇죠. 네. 근데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보면 그때는 친윤이 막강했었죠. 대통령 의중이. 그래서 뭐 한 3, 4% 후보를 5등하는 후보 1등까지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전술을 또 쓰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일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지역인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정상국 의원께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지난 2021년 네. 나경원 후보자와 이준석 전당대 당대표 후보자가 맞붙었던 그때의 전당대를 보면 국민 여론은 이준석 후보자가 많았지만 결국 이제 최종 당대표가 됐죠. 당원은 당시 나경원 후보가 이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당원 표심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직,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후보가 가진 조직들이 모이면 예. 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는 책임론을 좀 지고 있으면서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그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요구 또 국민적 희망이 있기 때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당원들이나 국민이 이제 여론은 20%가 반영되니까 당원 예. 80%를 봤을 때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이런 분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한동훈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분은 한동훈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또 지난 총선 때는 사실 이 선거를 위해서 투입됐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한 4개월 정도 예. 했죠. 그러니까 대표라는 자리는 선거만 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음. 대표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삶도 살피고 본인의 전문성도 보여주고 통할력도 보여주고 선거를 치러내는 능력, 언변 이런 걸 넘어서서 한동훈이라는 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짧은 선거만 치는 기간에 한동훈의 모습을 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당심들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표로 연결된다고 보죠, 저는. 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또 실제로 등판하면 훨씬 더 또 많은 이런 기대감을 또 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큰 대세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계속해서 당대표 임기를 완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선에 나가려면은 대선 1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나요? 그렇죠. 내년 9월이죠. 네. 그 1년 2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까지도 못 가게 되는데 예.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일 출마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답변이 없긴 합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말이죠. 네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임기를 이제 1년 6개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된다. 그럼 그게 내년 9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6월이면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빕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좀 보면 그 이제 내년 9월에 또 대선 출마를 해서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임기 2년을 네. 못 채우고. 그럼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그 9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 사이에서 지방선거도 지휘하고 여러 신경을 써야 되는 걸 또 무책임하게 지방선거 체제를 또 가지 않고 또 새로운 대표가 바뀌는 식으로 하는 부분. 당신의 그 대권 출마를 위해서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9월에 사퇴를 하더라도 새 대표 뽑고 하고 지방선거 치는 데까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지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꾸 대권 도전을 자꾸 말해라. 그래서 대표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네. 대표하니까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대통령실하고 협치가 잘 돼갖고 국정이 잘 운영되네.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선 출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년 2개월이 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님이 별로 그렇게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래 되면은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걸 미리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무리죠. 예. 일단 비대위에서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 관련해서는 개정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일단 분명히 하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의원님. 예. 속보나 단독이 되는 방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내일 지금 예상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임을 위해서 사퇴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저도 뭐 언론 보도만 접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원이나 뭐 지지자뿐만 아니고 당내에 있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한테도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가혹하죠. 지난 2년을 정말 힘들게 해왔죠.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이번 윤석열 정권에 저들이 볼 때는 검찰 독재 정권 아닙니까? 엄혹한 수사가들이 있었고 또 공천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보내셨는데 근데 우리 당원이 한 250만 명 됩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대표의 리더십을 원하고 하는 거는 뭐 헌정사 처음이에요. 야당 대표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우리 민주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민생이 어렵고 외교 안보도 힘든 상황, 특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한 이런 국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이끌어야 된다. 네. 이런 게 중론입니다. 한 의원님 지지층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기소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판 받는 것만 4건이 있고 4개가 있고 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재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그래서 또 한 의원께서 언론 출신인데 검찰의 애완견이다. 그래서 사실 이 대표를 계속하는 것이 대선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도 대권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 그 맨 마지막부터 하면은 이제 유력한 대권 후보죠. 뭐 정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대권 후보인데 그런 리스크가 있거나 뭐 득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또 어떤 희생을 하시더라도 당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얘기를 하시는데 일전에도 어떤 기자분들이 우리 당 출입기자들이 물어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했는데 일주일에 뭐 3일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민생이거나 당무나 국정에서 소홀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지금 대표를 모시고 2년 거의 다 채우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수사나 재판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70명이 넘고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6번의 소환 조사를 하고 영장을 쳐대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민생을 주도하고 민생 아젠다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 그건 기우다. 네. 이재명 대표는 강건한 리더십으로 충분히 돌파해낼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연임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죠. 뭐 지금 대표직을 놓으면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지금 뭐 가는 그 길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특히 대북 송금 그 부분이 이제 그 발표가 나면서 그 9년 6개월 나왔죠. 여기서 나오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신 걸 다 느끼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1심 판결이 난 게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1심 판결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특히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안에 나온다는 말이 있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 2개라도 이제 재판에서 정말 실형이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한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국민 여론도 들끓게 되고 민주당도 동요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착착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표로 있는 거하고 일반 그냥 대표로 물러나 있는 상황하고 결집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할 것이다 보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국민을 위해서 대표를 개성한다고 말을 하실 수 있죠. 뭐 그런 마음 뭐 국가 지도자 정도 되는 분이 국회의원은 저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라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렇지만 네. 그 이유 못지않게 더 큰 이유는 결국 본인을 향해서 쪼아오는 이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뭐 대표를 놓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지금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참 그 기승전 이재명 검찰 수사 정말 특수부 그 검찰 독재 정권의 특수부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대참패를 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남용되고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 편들은 수사 안 하잖아요. 김건희에서 소환조사 한번 했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북 송금 저는 대표를 옆에 있기도 하고 저분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거나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더라고요. 가령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 쌍방울 수사가 뭐로 시작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표가 사석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정무직 당직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김성태가 내가 2억 5천만 원인가를 변호사비에 다 썼는데 2억 얼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내 돈 20억 원을 왜 줍니까? 저건 분명히 허위이기 때문에 곧 없어질 내용입니다. 진짜 없어졌어요. 김성태가 압송된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허위, 조작, 회유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은 지금 자꾸 이제 뭐 재판의 1심이 무슨 뭐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역으로 보시죠. 그럼 올해 안에 몇 개 재판의 1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 받으면
이제 뒷감당을 져야 됩니다. 검찰도 그렇고 저는 충분히 그 확률이 분명하게 무죄가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 현안 관련해서 두 분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여러 법안이 이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 검찰 사법부 좀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검사 탄핵 추진, 또 표적 수사 금지법, 또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자, 일단 이런 민주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 정성국 의원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너무 보이잖아요. 예.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하는 그 국가기관의 그 당연한 그 일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 그다음 뭐 수사기관 무고죄를 시사한다. 이 전부 다 사실 겁박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참 그런 게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사람을 탄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계속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런 입법들, 방금 설명하셨던 그 입법들은 누가 보더라도 결국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이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 만한 분다 알죠. 그리고 우리 아까 한민수 우리 의원님께서 네. 총선 민의가 그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뭐 이재명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네. 이번 총선 민의는 정부 여당의 국정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채찍질을 하신 거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무도한 정권 때문에 총선 민의 금방 인정하셨듯이 맞습니다. 그 민의가 맞고 지금 말씀하신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의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법 위에 존재합니까? 그분들은 수사권 기소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말 그분이 끝날 때까지 수사하고 자기 편은 기소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이게 맞습니까? 검사도 죄를 지으면 탄핵도 받고 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합니다. 동료 검사들이 절대 안 합니다. 별짓을 다 수사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그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에서 탄핵도 하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법 앞에 대한민국 검사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알겠습니다. 검사도 죄 졌으면 처벌 받아야죠. 예. 자, 열띤 토론 해주신 두 분 토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